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랩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저번 주까지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사용할 모듈들 다루는 방법들 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한 주에 한 토픽씩 우리가 어, 뭐 다른 과목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도 있고 그렇진 않은데 뭐 흥미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매주 음, 우리가 실제 공학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토픽 하나씩 해서요. 오늘은 이제 가장 먼저 얘기로 그 미분 방정식을 표현하고 미분 방정식을 적분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 미분 방정식이 결국에는 그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어떤 시스템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걔들을 걔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은 1학년 때부터 많이 배웠죠. 1학년 때는 뭐 미적분을 배웠고 벡터 미적분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아예 미분 방정식이라는 과목을 따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슬라이드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시면 어, 그 콜렉으로 가져가서 한번 열어보시죠. 오늘 주된 내용은 이제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미분 방정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뭐 공부했던 데서 나오는 것이죠. 회로 이론 회로망 같은 데서는 회로 안에서의 뭔가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전압이 어떻게 흐르고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그 회로 이론에서 공부한 게 결국에는 그 수소자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안에서 걔들이 전류 전압 신호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바뀌는지 그걸 모델링하기 위해서 그 과목들을 공부했던 거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전자공학 계열에서는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기계공학 계열 쪽에서는 이제 동력학을 통해서 뭐 어떤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푸는 방법은 이제 그 미분 방정식 이제 수학 과목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우리 하려는 거는 이제 그거를 수학 시간에 배운 그 미분 방정식 해법들이 동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그 적분을 그냥 시켜서 풀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항상 했던 대로 넘파이 파이플롯 불러오시고요. 그리고 요 밑에 사이파이는 이제 넘파이보다 좀 더 넘파이랑 비슷한데 약간 더 전문적인 어떤 과학기술 계산용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이파이 밑에 인티그레이트라는 모듈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에는 이제 사이파이 모듈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우선 제일 앞에 보이는 그 LRC 회로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할 텐데 이 회로의 역학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뭐 그 키르요프의 뭐 법칙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어, 볼티지 법칙 그다음에 커런트 법칙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두 개의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안에 회로 안에서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은 이제 그 캐피시터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각 소자에 걸린 전압도 이제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각 소자에 흐르는 이제 전류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보면은 두 개의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거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의 거를 한 번 더 미분하고 첫 번째 줄의 VC 닷을 이제 두 번째 줄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하나의 변수를 없앨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변수,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를 없애고 하나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처음 두 줄은 두 개의 변수에 대한 1차 미분방 정식이 되고, 그 이제 변수 하나를 소거하면 이제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변수 하나짜리로 이루어진 2차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수치 적분하기에는 1차 변수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1차 미분방 정식을 다루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적분해버리면 바로 그 변수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고차의 미분방 정식이건, 이제 항상 보시면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 신호 시스템 같은 데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고차의 한 변수짜리의 미분방 정식은,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얘는 VC에 대한 2차 미분방 정식이잖아요. 근데 걔는 항상 선형이건 상관없이 항상 고차 미분방 정식은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한 1차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자동 제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신호 시스템에서도 했었고요, 회로망에서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세 번째 줄이나 첫 번째, 두 번째 줄이나 이제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한 변수에 대한 고차 미분방 정식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한 1차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처럼. 이렇게 1차로 하면 다루기가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그 적분도 한 번만 해버리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많은 지금 우리가 불러와서 쓰려고 하는 사이파이의 이제 수치 적분해주는 툴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줄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의 1차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된 형태로 이렇게 입력을 받고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어떻게 바꾸는지는 이따가 조교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이전 수업에서 했던 것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마 이번 실습에도 이 두 개를 고차 미분방 정식을 바꾸는 과정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다 1차 미분방 정식의 세트 형태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뭘 해보려고 하냐면, 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 보면 생각을 해보시면, 초기에 뭔가 T0에 초기에 I, 지금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게 I하고 VC잖아요. 그래서 I하고 VC에 처음에 뭔가 초기 조건이 있다고 하면, 걔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미분값을 안다는 얘기니까, 보면은 이 미분값을 안다는 얘기니까 미분값을 사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x가 어떤 벡터라고 보고, 지금 이게 아까 그 회로 문제에서는 VC, x1이 뭐 VC, x2가 I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x1의 닷은 x의 닷은 뭐 x1의 닷하고 x2의 닷, 얘를 지금 우리 아까 그 회로식이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x1, x2 요 이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보면 아니, 다시 얘를 써서 x 닷은 a, x 더하기 b, u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게 x1 닷, x2 닷이고, a가 어떤 2 곱하기 2 매트릭스고, 여기 어떤 숫자들이 있고, u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까 그 문제에서는 뭐였냐면 u가 v인이었고 x1, x2가 뭐였죠? vc하고 i였고,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들은 아까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vc 닷은 i를 c로 나눈 거니까 vc 닷은 i를, 이게 여기가 실제로 0이 되고 이게 1 나누기 c가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숫자들 다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벡터의 1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얘는 보면 이제 u는 이제 v인, 내가 시스템에 입력으로 주는 거는 내가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고, x의 제로를 알면, 초기 값을 알면, x의 시간 0에서의 x를 이제 시작할 때 값을 알고, 그 x가 이런 동력학을 가지고 이제 미래로 이제 진화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x 더하기 어떤, 그러니까 시간에다가 잠깐 약간 시간이 증가했을 때, 약간 후의 미래는, 그러니까 지금은 0초지만 t가 0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뭔가 어떤 상태 변수를 알면, 이 상태 변수라는 건 요 지금 요 시스템을 기술하는 그 두 변수, 상태 변수를 알면 얘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지금 현재에다가 어, xtat, 현재의 xtat 곱하기 델타 t 해버리면 이게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델타 t가 굉장히 크면 안 맞지만, 델타 t가 굉장히 작으면 그 아주 근 미래는 이렇게 현재 상태에다가 미분치를 그냥 델타 t 곱해서 증가시켜 버리면 이제 약간 후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렇죠,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미분 방정식에서 x 다시 뭔지 알려줬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xt 더하기 ax 더하기 b, 현재 상태의 ax 더하기 b 곱하기 현재 상태의 u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현재 상태 이거 아니까, 그 u는 내가 주는 거니까 알고, 그러면 이거 그냥 쭉 풀어버리면 약간 미래의 데이터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델타 t만큼 앞으로 가려면 이걸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부터 리커시브하게 계속 풀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분 방정식을 안다는 건 뭐냐면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래를 예측하려면 현재 상태를 알아야 약간 후를 알 수 있고, 그 상태를 알아야 또 약간 후를 알 수 있고, 그럼 뒤로 거꾸로 가보면 초기에 최초의 시간 0일 때의 상태를 알면 계속해서 그 동력학을 접근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i하고 vc를 초기 값을 알면, 그리고 내가 v인에다가 어떤 전압을 걸어주는지 입력 값을 알면 계속해서 접근해서 vc하고 i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보다는 더 똑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파이의 적분 모듈이 결국엔 요거를 이 짓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짓을 직접 하진 말고 걔가 잘 만들어 놨으니 그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vin, 내가 요 전압 소스에다가 처음엔 0이다가, 그리고 전압 전류 둘 다 0에서 시작을 해서 초기 조건 0이고, 전압을 내가 계속 25ms, 25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아무것도 안 걸어주다가 25 마이크로세컨드부터 100 마이크로세컨드까지 5V 전압을 걸어주고 다시 그 후에는 끄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잠깐 스위치를 켰다가 직류 전압을 걸어줬다가 잠깐 끈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VC와 I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걔를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세 줄에는 여기 이 파라미터들 있죠. L하고 R하고 C 값들을 정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죠? 코일의 인덕턴스, 그다음에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그리고 저항의 저항 값들을 정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디파인하고 함수를 지금 모델이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 얘는 어떤 함수를 정의한 거냐면 요거 VC 닷하고 I 닷을 출력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내 현재 상태를 받아서 현재 상태와 입력을 받아서 미분치를 출력해주는. 그러니까 현재 상태와 현재 상태와 입력을 받아서 현재 상태와 입력을 받아서 잠시만. 현재 상태와 입력을 받아서 요 xstat, 그러니까 요 블럭을 출력해주는 애가 그 모델이라는 함수예요. 다시 요 위에 관계식에서 보면 현재 상태와 여기 현재 상태와 현재 입력을 주면 얘를 xstat을 출력해주는. 그러니까 요 선형 관계식 같으면 그냥 ax 더하기 bu를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게 그 모델이라는 함수의 역할입니다. 보시면 그냥 뭐 여기 보시면 이제 g 모델의 입력으로 받는 g라는 변수가 이제 내 현재 상태, 그러니까 2개짜리 벡터인 거고, t는 뭐 내 입력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른 함수잖아요. 시간에 그 t를 봐서 그게 25 마이크로세컨드보다 적거나 100 마이크로세컨드보다 크면 0이고 그 사이에 있으면 5라는 게 입력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모델은 결국에는 상태와 이 시스템의 상태와 그 입력 시간을 입력해주면 그 상태의 시간 변화율을 출력해주는 함수. 보면 첫 번째 줄은 뭘 했냐면 상태 변수를 받아서 그거 이제 2개짜리니까 첫 번째 변수가 VC고 두 번째 변수가 I라는 거 알려줬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VC 닷은 I 나누기 C였죠. 위에 살펴보시면 VC 닷은 I 나누기 C고, 그 다음에 I 닷은 두 번째 줄 보시면 요거 나누기 L 하면 되죠. 그러면 I 닷을 이따가 쓸 건데 그 전에 if 여기 else 여기에서는 시간을 봐서 입력된 시간을 봐서 그 사이에 있으면 입력 변수 5V 전압을 걸어주고 아니면 이제 0을 걸어주고. 그럼 I 닷은 아까 저 오른쪽에 있던 Vin 빼기 VC 곱하기 IR을 L로 나눠주면 이제 I 닷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이거죠. 이걸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 VCI는 제가 모델의 입력으로 받은 G에서 알고 있고, 그리고 VE는 T를 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I.도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VC.하고 I., 그러니까 상태 변수의 시간 변화율을 출력을 해준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그러니까 이 모델이라는 함수는 내 그 시스템의 동력학을 정의해주는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정의했으면, 이제는 아까 했던 것처럼 초기값 알려주고, 초기값 2개짜리 벡터고 상태 변수가 VC하고 I였으니까 VC하고 I의 초기값들 0에서 시작한다고 칩시다. 00을 주고, 그 다음에 얘를 어느 시간 동안 보시면 t는 np 린 스페이스 해놓고 0부터 200 마이크로세컨드까지를 1000포인트로 쪼개서 그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내 값을 알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t는 내가 관심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u는 이제 지금 1000포인트로 t가 쪼개져 있으니 그 u는 그 시간만큼 1000개짜리에 일단은 0으로 입력을 여기다 이제 지정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죠? u는 처음 125부터 500까지. 이게 결국에는 아까 25 마이크로세컨드부터 25 마이크로세컨드부터 100 마이크로세컨드까지 그 입력을 그냥 0으로 준 건데, 이거는 지금 왜 했냐면 위에서 입력을 여기 계산하잖아요. 모델에서 계산하는데 그거 다시 가져와서 할 것 없이 얘를 이제 내 그림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냥 u를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 적분하는 과정에 u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심 있는 시간을 알려주고, 그러면 u는 이제 참고로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olve ODE 이렇게 써 있는데, 이 SPI는 SciPy 밑에 integrate sub module 이었고, 그 안에 ODInt라는 함수를 우리가 불렀을 건데, ODInt는 이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그러니까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죠. 걔를 적분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자는 모델은 아까 그 함수가 뭐였냐면 스테이트의 닷을 정의해준 함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동력학을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기 조건을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에 대해서 적분 결과를 알려달라 하는 거 t를 알려주면 그냥 뭐 스테이트에 출력을 해줍니다. 스테이트는 결국에는 그 모든 t에 대한 내가 알려준 t에 대한 스테이트 값들이 두 개짜리 스테이트 값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적분되면 이제 적분한 결과가 그냥 스테이트에 쭉 저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뭐 그림을 그려보면 볼게요. 그 입력으로 전압 준 게 이제 그 파란색 점선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잠깐 5V 스위치를 켰다가 끈 상태고, 그때 이제 캐패시터에 걸린 전압을 이렇게 적분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이제 그 루프 전체에 흘러다닌 그 전류의 크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이 값들이 바뀌었을 때 리스판스가 어떻게 될지는 뭐 우리가 회로 이론 같은 데서 많이 공부를 했죠. 여기 보면 RC 이 R 값이 결국엔 세 번째 식을 보면 R 값이 1차의 개수에 관련이 있으니 개를 줄이면 뭐 댐핑이 줄어들어서 진동이 커지고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R이 커지면 댐핑이 커지니까 뭐 그러면 뭐 줄여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동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1차식 개수가 줄어들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가 8V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건 왜 이 작업은 왜 필요하냐면, 내가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이렇게 꾸몄는데, 꾸며서 전압을 걸어서 어디 출력 전압을 어디에다 쓰고 싶은데, 캐패시터에 걸린 전압을 내가 어떤 다른 장비에 입력으로 쓰고 싶은데, 그 장비가 예를 들어서 6V 이상은 못 견딘다. 6V 이상 거기에 걸리게 되면 이제 부서진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으면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물론 이제 회로 이론이나 신호 시스템 자동 제어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더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거죠. 8V 나갔네? 문제가 있으니 댐핑을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뭐 아까 이게 250이었나요? 근데 뭐 한 400 정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6V는 못 버틴다고 했는데 지금 6V까지는 안 가고 좀 다행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키울 필요가 있으면 오버슛을 아예 없애고 싶으면 어디까지 키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오버슛이 거의 없죠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결국 뭐였냐면, 요 미분 방정식 동력학 기술하는 식만 써줄 수 있으면 그냥 얘가 알아서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적분하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좀 더 복잡한 예제인데요. 지금 어떤 걸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고도 2km에서 구름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맺혀가지고 물방울이 생긴 거예요. 물방울이 생겼으면 걔가 이제 수증기로 떠다니다가 응결돼서 물방울이 되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방울이 어떤 속도로 떨어지는지를 계산해보고 싶은 건데, 그 물방울의 역학을 기술하는, 물방울의 운동을 기술하는 역학은 뭐 뻔합니다. V가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속도라고 하면, 아니죠. V가 위로 올라가는 속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고도, H는 고도, H를 미분하면 그게 속도가 되는 것이고, 속도의 변화율은 뭐에 의해서 나타나냐면, 아래로 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두 가지 지금 두 개의 두 변수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고, 뭐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직접 그냥 적분해 버릴 수 있죠. 초기에 물방울이 처음에 맺힐 때 속도는 0이니까 속도 0에서 시작을 해서 상수의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진다고 하면 그냥 초기 속도에다가 GT만큼 쭉 해주면, 그러니까 물방울의 속도는 그냥 마이너스 GT가 되겠거든요. G는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적분하면 H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H는 H0 초기의 고도 2km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GT의 제곱만큼 이렇게 쭉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넣어보면 20초 후에는 고도 0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20초 후에 땅에 떨어질 때 속도는 계산해 봤더니 초속 200m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지금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계산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왜냐면 물방울이 고도 2km에서 땅에 떨어지는데 20초밖에 안 걸려?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빗방울이 땅에 떨어졌는데 제가 내 머리에 빗방울이 초속 200m로 떨어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제 이런 결과, 이제 이런 간단하게 모델링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손으로 풀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 모델링이 이제 간단한 모델이 그렇게 정확한 모델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일단 이 간단한 모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왜냐하면 우리가 솔루션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여기 어디야? 얘라고 이제 H의 솔루션, 요 두 개의 솔루션을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아니까 이 간단한 식을 그 사이파이한테 적분을 시켜봐서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같은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줄은 무시하시고 두 번째 줄부터 나와 있는 이 모델을 살펴보면, 처음 두 변수가, 그러니까 G는 상태 변수라고 입력을 받았고, 그 상태 변수는 첫 번째 변수가 H, 두 번째 변수가 V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H-은 V, V-은 뭐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10이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출력값은, 이 함수의 출력값은 H-하고 V-. 뭐 이러면 아까 위에 적혀있던 그 두 줄짜리 방정식을 동력학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합니다. 여기 그냥 초기 조건 고도 2km였고 정지해 있던 물방울이고, 그 다음에 0부터 20초까지 100포인트로 쪼개서 적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똑같이 풀어서 첫 번째 플랫에는 사이파이가 적분한 거, 두 번째 플랫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루션, 이론적인 솔루션 두 개를 같이 위치하고 속도를 비교해 보면 겹친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우리 그 간단한 모델에서 이렇게 겹칠 수가 있는 것이고,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손으로 푼 결과랑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사이파이에다가 제대로 문제를 풀게 시키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모델을 이제 기술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그렇게 물방울이 비가 빨리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는 비가 맺혀서 이제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을 받아서 중력이 땡기는 만큼 다 가속이 되지는 않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모델링을 해서 넣으려고 하는 거죠. 보면 H-V가 되는 거 첫 번째 줄은 위에나 마찬가지고, 이제 V- 중력이 땡기는데 그 중력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두 번째 긴 텀이죠. 0.5 곱하기 로 곱하기 V 제곱 SCD 나누기 M. 얘는 그 물방울에 작용하는 공기 저항을 모델링한 거예요. 보면 로는 공기의 밀도고, V는 V는 이 물방울의 속도, 그리고 S는 물방울의 단면적, 그리고 CD는 어떤 숫자인데 그 형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물방울이 동그랗게 생겼으면 정해진 어떤 CD라는 이제 공기 저항 계수라고 하는데, 그 계수는 형상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많은 숫자라고 치고, 이제 동그란 물방울 같으면 알거든요. 그리고 M은 공기 저항의 물방울의 질량. 그러면 이런 복잡한 어떤 선형도 아니고 벌써 이제 V의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손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한 수 더 나가서 S는 이제 고정된, 이제 단면적이니까 물방울의 뭐 크기가 똑같은 물방울이 계속 내려온다고 하면 고정된 것이고, CD도 물방울 모양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고, 매스도 물방울 똑같다고 하면 정해져 있고. 근데 공기 저항이란다. 공기의 밀도가 또 고도에 따라서 달라요.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공기의 밀도는 H가 0일 때는 1.225. 그러니까
H가 0은 이제 바다 지표면에서 공기의 밀도가 1.5,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당 1.25 킬로그램 정도 되고, 고도가 올라갈수록 이런 복잡한 함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V.은 고도에 따라서도 바뀌고, 류가 고도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도 바뀌는, 굉장히 비선형적으로 바뀌는 복잡한 역학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손으로 풀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컴퓨터로는 위에서 간단한 문제 풀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똑같이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 CD 1.0으로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거예요. 그 물방울의 공기저항 계수 1.0으로 형성해졌고, 이렇게 모델에서 뭐가 달라졌냐면 달라질 거 없이 S는 지금 D는 뭐냐면 이 모델의 입력으로 받았는데 그 물방울의 직경, 우리가 서로 다른 물방울의 크기에 대한 이걸 시뮬레이션을 할 거라 모델이 상태 변수도 받고 시간도 받고 그다음에 어떤 파라미터로서 물방울의 직경도 받는 어떤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출력은 상태 변수의 시간 변화율이고, 그러면 단면적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4분의 파이 제곱해서 계산할 수 있고, 중량은 질량은 뭐 부피 곱하기 물의 밀도 1000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대충 밀도 질량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HV는 이제 내 상태 변수가 그 두 변수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준 거고, H-V 이거는 첫 번째 방정식 그냥 써준 것이고, 여기 맨 윗줄에 있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V-을 기술을 해줘야 돼요. V-은 마이너스 10은 여기 있던 마이너스 G고, 그다음에 0.5 곱하기 이 짓을 할 겁니다. 보면 V-을 계산하기 전에 일단 롤을 계산했네요. 위에 있는 에어 덴시티를 그 고도의 함수로 계산을 해줬고, 그 다음에 0.5 곱하기 로 곱하기 V 제곱 곱하기 S 곱하기 CD 나누기 M 다 아는 숫자면 V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력 똑같이 H.V를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아까 위랑 뭐가 달라졌냐면 공기저항력까지 모델링한 역학을 기술한 거죠.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초기 조건 기술해주고, 관심 있는 시간 기술해주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스테이트를 출력할 건데, 물방울이 0.01mm짜리 굉장히 그 안개 같은 그런 물방울, 그리고 물방울이 점점 더 커진 0.1mm짜리 물방울, 그다음에 1mm짜리 물방울, 세 개가 고도 2km에서 맺혔을 때 땅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적분한 걸 그냥 그러니까 복잡한 역학을, 복잡한 다이나믹스를 기술하는 이 모델 함수에만 뭔가 달라졌고, 적분하는 방법은 표기 조건 주고 관심 있는 시간 주고 그냥 적분시켜버리면 모델링 단순한 거든지 복잡한 거든지 아무 관계없이 잘 풀 수가 있죠. 이 결과 보면 일단 속도부터 보면 이 굉장히 가벼운 물방울은 뭐라고 하지 그런 거를? 굉장히 가벼운 안개 같은 물방울은 여러분들 아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물방울이 크면 소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한테 도달하고, 작은 물방울들은 거의 공중을 떠다니다시피 천천히 내려오고. 여기 보면 이제 속도를 적분한 결과를 보면 안개 같은 거는 초속 1m도 안 되게 쭉 떨어지게 되고, 1mm 정도 되는 두꺼운 소나기 같은 경우 해봤자 뭐 초속 3m. 아까 공기저항이 없었을 때는 초속 200m로 내 머리에 맞는다고 했는데 초속 3m 정도. 이러면은 우리 생각해보면 실제랑 잘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이거를 한번 속도를 적분한 고도를 보면 이제 생각하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그러니까 손으로는 풀 수 없는, 그리고 손으로도 못 풀고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공부를 했던 내용으로도 풀 수 없었던 것들도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적분을 해버리면 별로 큰 어려움 없이 그 모델링의 복잡도랑 관계없이 풀기가 수월하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사이파이의 뉴메리컬 인티그레이션 그 OD 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결국에는 내 현재 어떤 y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 y 닷을 안다고 하면 현재 y 닷을 안다고 하면 현재 y에다가 y 닷에다가 뭐 델타 t만큼 곱하면 거의 이제 t가 델타 t가 굉장히 작으면 거의 같게 되죠. y가 선형 함수라고 하면 똑같고 선형이 아니고 뭔가 복잡하게 꼬불꼬불한 함수라고 하면 델타 t가 크면 다르지만 델타 t가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굉장히 yt 근처에서는 선형으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 계산을 그냥 쭉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오일러 적분법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시간 변하는 델타 t 동안 현재 t가 있고 델타 t 동안의 후의 미래를 살펴보는데 델타 t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y 다시 안 변한다고 하면 똑같다고 하면 이제 이게 등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약간 변하면 약간 오차가 생길 것이고 y 닷 왜냐하면 나는 y 닷을 계속 변하는 y 닷을 바꿔가면서 이제 작은 시간 동안 계속 적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근사화하기는 내 델타 t 동안은 y 닷이 안 변한다고 가정하고 그냥 이렇게 선으로 익스트라폴레이션 한 거잖아요. 이렇게 단순화시킨 방법을 오일러 적분법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자 오일러 있죠. 여기 적힌 것처럼 오일러 적분법이라고 부르는데 걔를 이제 구현을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보면 t는 아까 t가 뭐냐면 관심 있는 시간이었고 그 큰 t자는 이제 마지막 아니죠. 그 큰 t자는 그 포인트의 개수 그리고 t의 요 두 번째 줄에 t의 마이너스 1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걔를 그 개수로 나누면 dt가 되죠. 델타 t 그 시간 증가량.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3은 아까 그 사이파이가 적분한 애였고 거기에 이제 언더바 2를 붙여서 우리 오일러 적분법으로 적분하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변수는 상태 변수는 두 개였고 그게 t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초기 값을 정의를 해줬고 그 아까랑 똑같은 걸로 정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그 매번 t가 증가할 때마다 k가 증가할 때마다 그러니까 델타 t만큼 계속 증가할 때마다 상태 변수에다가 현재 상태 변수에다가 델타 t 곱하기 이 모델은 뭐냐면 그 스테이트의 시간 변화율을 출력해 주는 함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매 시간마다 요 지금 스테이트를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겠다. 지금 반복문 앞에 있는 애는 결국엔 요 가운데 써 있는 요 오일러 인티그레이션 얘를 그냥 구현해 놓은 거예요. y가 스테이트고 y 닷은 모델이라는 함수에서 출력되고 dt는 델타고. 그러면 이제 그거 쭉 그냥 반복해 버리면 이게 뉴메리컬 그 오일러 적분 끝납니다.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 파란색이 아까 사이파이에서 계산한 결과였고 그다음에 주황색 이건 뭐 방금 제가 계산한 오일러 적분법으로 별로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죠. 사이파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안에 대단한 게 들어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한 거랑 이 경우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한 함수, 꼬불꼬불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오일러 적분법이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오일러 적분은 기본적으로 이 델타 t 동안 이 y 닷이 스테이트의 시간 변화율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하면 오일러 적분법은 계속 에러가 커지는 것이죠. 사이파이가 구현하고 있는 거는 그 바뀌는 델타 t에 바뀌는 y 닷에 대해서 좀 더 좀 더 강인하게 버틸 수 있는 알고리즘인 것이고. 근데 우리 문제 보시면 y가 어떻게 변하냐? y 닷이 어떻게 변하냐면 굉장히 완만하게 변하죠. y 닷이 처음에 쭉 떨어지다가 점점 증가하게 이렇게 y의 어떤 v의 시간 변화율이 완만하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t를 굉장히 잘게 쪼개면
우리 잘게 쪼갰고, 잘게 쪼개면 이제 오일러 적분이나 걔나 복잡한 애나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크게 봐선 비슷하지만 여기 약간씩 이렇게 뭔가 차이가, 이런 간단한 원만하게 변하는데도 약간씩의 차이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일러 적분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면서 조금 더 머리를 써서 하려면, 지금 오일러 적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현재 상태 yt에다가 시간 변화율 곱하기 델타 t를 그냥 했고요. 근데 얘는 시간 변화율이, 현재 시간 변화율이 미래 델타 t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고 적분을 한 것이고, 이제 현재 시간 변화율은 있는데 이 다음에선 뭘 쓰려고 하냐면 현재 시간 변화율 말고 현재 직전의 시간 변화율, 그러니까 델타 t 샘플 직전의 시간 변화율. 여기 보면 3 곱하기 뭘 하고 빼기 y 닷의 델타 t 직전의 시간 변화율. 그러니까 시간 변화율 우리 계속 적분하려고 계산하잖아요. 걔를 한 스텝만 이전 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해버리면, 이 경우는 내 미래의 시간 변화율이 현재 시간 변화율하고 그 이전 스텝의 시간 변화율하고의 조합으로 뭐 어떻게 표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전 스텝의 시간 변화율, 맨 마지막 항 y.at t-델타 t가 현재 시간 변화로 같다고 치면 이게 빠져서 2를 곱하고 뭐 다시 2로 나누니까 오일러 적분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y' 어떻게든 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대응을 하고자 해서 한 스텝 더 이전 거를 갖다 쓰는 그런 적분법이 되는데, 걔는 구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려울 게 없죠. 여기 데리브 p라는 함수의 변수에다가 이전에 계산한 그 시간 변화율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반복문의 가운데 숫자가 가운데 줄이 그거 지금 위에 있는 애덤스 베시포스 이 방법을 그냥 구현해 놓은 거죠. 현재 상태에다가 0.5 곱하기 델타 t를 하고 현재 시간 변화율 곱하기 3을 하고 빼기 계산을 해보시면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좀 더 녹색 점이 이제 새로 계산한 건데 좀 더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함수는 이제 크게 급하게 바뀌지 않는 함수지만 좀 더 급하게 바뀐 함수를 예를 들어서 뭔가 만들어 보면 이전 정보를 더 많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멀티 스텝 메소드라고 써 있는데 이전 스텝 정보를 더 사용을 하면 할수록 좀 더 로버스트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전 스텝의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사이파이가 쓴 애는 미래 스텝의 델타, 그러니까 미래 스텝, 약간 미래의 y 닷을 예측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복잡도는 있지만 더 이제 정확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주로 그냥 뭐 사이파이 걸 쓸 건데, 왜냐하면 거의 잘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쓸 건데, 굳이 소개를 드린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직접 그걸 만드셔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럴 경우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y 닷을 가지고 뭐 이전 거, 지금 거, 뭐 약간 미래 거 이런 것들을 조작하면서 수치 적분을 실제로 할 수 있고, 예, 그런 사실을 설명드리려고 이제 얘를 오일러 적분하고 이제 애덤스 베시포스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요 두 가지가 오늘의 그거였고요.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도 이 내용을 사용을 해서 수치 적분을 하는 예가 되는데요. 요 이제 마지막 6번에 있는 파일형 테이블 열어보시면 여기 열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요 콜랩에서 파란 단추를 눌러서 열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동력학을 두고 있는데 어떤 동력학이냐면 여기서 포탄이 이렇게 초기에 이제 대포에서 발사가 돼서 초기의 어떤 각도를 가지고 발사 펑 하면 폭으로 나올 때 굉장히 큰 속도를 가지고 휙 날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탄의 미래 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이 4개의 변수 자리에
어떤 1차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수가 속도하고 이 감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포탄의 궤적이 속도 벡터가 수평 기준으로 얼마나 위를 향하고 있느냐. 감마가 0도면 수평으로 이렇게 궤적이 속도가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고, 감마가 90도면 이제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90, 이제 마이너스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두 변수가 그렇고, R은 포구에서부터 앞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앞방향으로 얼마나 더 날아갔는지. 현재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H는 그 포탄의 고도. 그러면 이제 R 닷 H 닷은 속도 곱하기 뭐 코사인 감마 하면은 이제 거리가 증가하는 양이 될 것이고, 속도 곱하기 사인 감마 하면 이제 고도가 증가하는 양이 될 것이라서, 이제 마지막 두 줄은 굉장히 단순한 역학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력에 의해서 이제 궤적이 점점 이렇게 숙여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팍 날리면 이 진행 각도가 점점 이렇게 내려와서 땅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제 감마, 우리가 감마가 이제 비행하는 이제 각도, 비행 경로의 각도라고 부르는데, 그 각도가 점점 떨어져서 이 땅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 역학을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줄은 속도가 어떻게 감소하는지. 처음에 속도가 발사됐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항, 오른쪽에 첫 번째 항 보면 이게 아까 나왔던 이제 공기 저항이랑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감마에 따라서 중력이 속도를 뒤로 당기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감마가 위를 향하고 있으면 중력이 자꾸 뒤로 이렇게 당기게 되죠. 감마가 아래로 향하고 있으면 중력은 점점 더 속도를 얻게 해주는 효과를 주고 있고, 그게 이제 중력에다가 사인 감마를 곱해서 그 이제 속도 변화를 준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알 거 없습니다. 이거 그냥 적분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초기 조건이 초기 조건이 이제 관심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공기 저항 0.5 곱하기 로 V 제곱 뭐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배웠던 포물선 궤적을 딱 만들어져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적분하시고 다 하신 다음에 공기 저항을 그냥 없이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정확하게 포물선이 되고,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정점 고도, 그 다음에 날아가는 거리 다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참고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공기 저항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다. 공기 저항이 없으면 그래서 45도로 날리면 제일 멀리 간다는 거 알잖아요. 이제 그거를 공기 저항이 있으면 몇 도로 날리는 게 제일 멀리 가는지 그거 해보는 겁니다, 이 과제는. 근데 공기 저항이 있다고 해서 그 최대로 날아갈 수 있는 각도가 정해지는 건 아니고, 이제 형상이랑 중량이랑 뭐 그런 공기 저항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데요.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보시면 그 고도에 따른 그 공기 밀도 모델 다 주어져 있고, 아까 뭐 전에 했던 거랑 똑같죠. 근데 이런 조건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 포탄의 중량은 40kg고, 그다음에 직경은 16cm고, S는 그러면 뭐 계산되고, 그러니까 크로스 섹션의 그 단면적. 그리고 CD는 여기서는 0.2라는 숫자를 쓸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발사되는 속도가 초속 1km이다. 이 조건에 대해서 문제는 초기에 발사되는 각도를 20도부터 5도 간격으로 70도까지 쭉 바꿔보면서 이제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 R과 H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초기에 20도로 발사된 건 많이 못 올라가고 뭐 24km 정도 앞에 떨어졌고, 그다음에 70도로 발사한 거는 굉장히 높이 올라갔는데 그렇게 멀리는 못 갔죠. 보면은 한 50도 정도, 55도 정도로 시작했던 게 가장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속도도 보시면 처음에
처음에 초속 1000m에서 시작해서 뭐 공기 저항 받아가면서 중력이 받아가면서 여기 보시면 속도가 쭉 떨어지고 어느 순간 다시 또 올라가죠. 이건 어떤 효과라고 볼 수 있냐면 속도가 떨어지는 데까지는 이제 상승 궤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내려오면 중력이 다시 속도를 얻게 해주니까 속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그리고 속도가 점점 더 올라가다가 이제 끝에 가서 다시 또 꺾이는데 그건 뭐냐면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항력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처럼 아까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력이 너무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항력이 또 너무 빨라져서 속도가 차라리 더 감속이 되는 그런 효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들어 보시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뭐 똑같은 얘기인데 가장 멀리 날리려면 초기 요 감마 제로 초기 값이 몇 도가 좋겠느냐. 그래서 그건 뭐 5도 간격이 아니라 좀 더 쪼개서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요. 2번은 별로 어려울 게 아니고 3번은 얘를 제가 이제 그 포탄으로 안 쓰고 그 택배 배달을 하려고 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택배 배달을 하려면 얘를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게 이제 보면은 속도 프로파일 보시면 끝에 땅에 떨어질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초속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포탄이니까 그 음속의 한 뭐 두 배까지는 아니고 1.5배 막 이렇게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초기에도 이제 얘는 포탄이라 처음에 화약을 터뜨려서 초기 속도를 얻기 때문에 초속 1000m 이거는 갑자기 초속 1000m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포탄을 터뜨리면 그러니까 그 초기 속도를 얻기 위해서 그 포탄을 뻥 하고 터뜨리면 포탄은 이제 얘를 이제 택배 그걸로 쓰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다 망가져 버리겠죠. 그래서 두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완할 거냐면 처음 속도는 포탄을 터뜨려서 초기 속도 1000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엔진을 달아가지고 추력을 점차 한 10초 동안 추력을 쭉 만들어줘서 속도를 쭉 증가를 시킬 거고 그 다음에 10초 이후에는 추력이 없이 그냥 자유비행을 쭉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속도는 어떻게 줄일 거냐면 이제 쭉 내려오다가 고도 1km가 되면 거기 낙하산을 달아서 낙하산을 확 펴려고 그래요. 그럼 낙하산을 확 펴면 그 순간 항력이 확 커지면서 속도가 쭉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걔를 지금 보면 역학을 처음 네 줄에 설명을 했는데 위에서 봤던 거랑 다른 게 뭐냐면 요 t가 추가가 됐고 t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0부터 10초까지는 4000N이라는 힘으로 엔진이 힘을 밀어준다는 것이고 얘가 이제 천천히 순간적으로 초속 1km로 가속시키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제 속도를 가속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초 지나면 추력은 0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위에 거 그냥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CD는 0.2인데 언제 낙하산이 펴지냐면 감마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이게 하강 궤적 상에 있다는 것이고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고도 1km 이하로 내려오면 낙하산을 펴서 CD를 10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에 거를 뭐 조금만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나머지 파라미터들 다 똑같고 초기 속도는 이제 1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1에서 시작하고 이 추력에 의해서 T에 의해서 계속 이제 속도가 증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정점에 도달하면 엔진이 다 타면 그 다음에 속도가 쭉 떨어지고 공기저항 받아서 그러다가 낙하산 펴지는 위치가 되면 속도가 다시 툭 떨어지고 그래서 이 궤적이 전체 궤적이 처음에 1번에서 봤던 이 문제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1번만 하시면 2번은 그냥 1번을 잘게 쪼개서 해보면 되는 것이고 3번은 1번 거를 약간 보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문제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조교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조금 쉬셨다가 이제 오늘 이번 주 과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아시겠죠? 1번은 이런 표를 만드는 거고 2번은 뭐냐면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번 보면 1번 보면 언제 제일 멀리 날아갔냐면
분홍색, 회색. 이 비행 경로가 초기 각도 50도, 55도 사이에서 50도, 55도 그 정도가 제일 멀리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걔를 좀 더 50 몇 도인지 이거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 두 자리까지만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반자리까지 알아보라는 얘기죠. 뭐 51도인지, 52도인지, 53도인지. 중간고사는 아직 안 정했는데요. 안 정했는데 그 5월 말쯤 돼서 아직 정하기가 힘든 게 5월 말쯤 돼서 우리가 그 대면 수업을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와서 보는 것이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 대면 수업을 대면으로 와서 시험을 보는지 아니면 과제처럼 하는지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 뭐 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5월 초쯤에 하려고 하는데 예, 그때쯤 이제 학교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죠.